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500여 명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환자는 5,000명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진정 국면은 맞지만 확실한 반전이 없다면서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낸 전 세계에 다시 코로나19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44만 명, 프랑스에서 하루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 세계에서 하루 93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표심을 잡으려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후보 부부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특수부 출신 검사의 특권 의식이라는 거친 말이 오갔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해맞이 명소 주변 숙박업소 예약이 꽉 찼습니다. 하지만 시와 군에 따라 해변 폐쇄 여부가 제각각이라서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복합 사업 대상 7곳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신축 아파트 10,000가구를 공급합니다. 대낮 대형 매장에서 여러 명의 청소년을 강제로 성추행,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형량이 이례적으로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는 다시 5,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분명 진정 국면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줄어든 확실한 반전이 있어야 코로나19 위험성이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뜻을 비쳤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자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1,500여 명 늘어난 5,409명. 방역수칙 강화와 3차 접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과 비교하면 2,000여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은 확연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4주 정도의 유행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예전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9명 늘어난 1,151명으로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9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며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반전되어야지 코로나19 유행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상 확충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국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조금씩 떨어지며 각각 74.9%와 78.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병상 배정 대기자도 계속 줄다가 마침내 56일 만에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 평가한 후에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각계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까지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5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78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과 비교하면 775명이 줄어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부대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 때문에 더욱 긴장하면서 전장병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변이 중인 오미크론이 군에도 유입됐습니다. 대전 지역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에 이어 경기도 오산 공군부대 병사 2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겁니다. 모두 백신 접종 2주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인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는 지난 24일 오미크론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산 공군부대에서는 26일과 27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두통 등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이 외출이나 초소 근무 때 외부인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보건당국과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단체 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휴가 확산 우려가 제기됩니다. 군은 휴가 복귀자에 대한 예방적 격리를 추가하는 등 감염원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확진 상황 등 방역 위험도를 종합평가하여 장서급 지휘관 판단하에 외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은 휴일에 아랑곳 없이 전 장병대상 추가 접종을 서둘러 다음 달 14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 27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보급 전인 지난 1월에 29만 명과 오미크론 확산 뒤인 이달 20일에 29만 명보다 무려 15만 명 늘어난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탄절 연휴 동안 검사소 휴무와 검사 지연 등의 요인이 연휴 직후인 27일 모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델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우려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델타와 오미크론이라는 양대 위협으로 확진자 수가 기록적으로 늘고 입원율과 치명률도 치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러예수스 사무총장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가 동시에 확산하며 쓰나미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는 지친 의료진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번지고 있는 유럽도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유럽 각국은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20만 8천 명. 현지 시각으로 29일 프랑스가 밝힌 전날 하루 확진자입니다.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체에서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J'ai fait un rapide calcul avant de vous rejoindre. Ça veut dire que 24 heures sur 24, jour et nuit, toutes les secondes dans notre pays, plus de 2 Français sont diagnostiqués positifs au coronavirus. 베랑 보건장관은 여전히 백신을 거부하는 500만 명이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다면서 백신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식당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는 백신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영국도 하루 확진자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18만 3천여 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영국은 일단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I've talked to doctors who say the numbers are running up to 90% of people in intensive care who are not boosted. If you're not vaccinated, you're 8 times more likely to get into hospital altogether. 유럽 곳곳에서 기록적인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증상이 있건 없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Die Untererfassung ist wahrscheinlich in der Größenordnung, dass derzeit also die tatsächliche Inzidenz 2 bis 3-mal so hoch ist wie die Inzidenz, die wir ausmessen.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영국처럼 방역 단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유럽 각국은 대체로 연말과 신년 행사를 축소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이탈리아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29일 하루 확진자 수가 9만 8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보여주는 확진율은 9.5%로 10% 선에 육박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동안의 반성과 앞으로의 혁신 의지를 담았는데 이 후보는 이번엔 취득세도 손보겠다며 부동산 정책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공약도 내놨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책 행보에서도 원팀 공조를 가동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첫 외부 일정에 함께 나서 신복지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한 겁니다. 차기 정부에서 국민 삶의 질을 OECD 30위권에서 15위권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을 비준해 각종 복지 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개 영역에서 삶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 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대비 지출 규모가 작고 또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살자가 많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경선 때부터 써온 대선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를 바꿨습니다. 반성과 혁신 의지를 담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2030과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입니다. 뒤로 자꾸 가려는 후보가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개편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과 최고세율 부과 기준을 높여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린다라고 하는 대원칙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득세, 거래세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이고. 고 김근태 전 의원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선 김 전 의원이 이루려던 세상과 자신의 구상이 일치한다며 정통성을 갖춘 후보를 자임했습니다. 청년들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발언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감성적 비난은 외교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제관계는 매우 엄중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텃밭으로 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거친 말로 보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삼류 바보를 데려다가 나라를 망쳤다고 했고 상대의 토론 제안에는 가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으로 향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독재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면서 삼류 바보들을 데려와 나라를 망쳐놨다고 맹폭했습니다.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북한 주사 이론을 배워서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조직폭력배와 잔인한 범죄 이야기를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현장에서도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원전 감축론을 주장한 이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파괴할 때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선대위 갈등은 온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제가 정리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이 대표는 서로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기로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선대위 복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아닌 선거 대책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원회 같이 돌아가는 것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국민들이 보기도 안 좋을 겁니다. 다만 이번 주에 이뤄질 김 위원장과 이 대표의 만남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TK 지역순회 일정 둘째 날엔 대구 곳곳을 훑으며 전통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갑니다. 지지율 하락과 당 내용이 거듭되는 가운데 분위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도 분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약과 제안을 각각 내놓으면서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인 심상정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을 100만 원까지로 한정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상위 소득자일수록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사람은 배제되고 각종 비급여 진료로 의료 과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재난 대응 예산을 위한 묘책을 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과 복권 등으로 매년 최대 30조 원을 확보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때 국채 찍어 마간 보자는 땜질식 추경 편성 방식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리스크와 당 내홍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진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세워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양당 후보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을 촉구하며 국회의장을 찾아 항의했고 선거 이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큰 상황이고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후보의 자격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측도 두 후보 주변에서 일어난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 속 실제 양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고전하고 있고 제3지대 후보들의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과 함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여야의 러브콜로 몸값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일화에 대해서는 제3지대 후보들 모두 선을 그으며 완주 입장을 단호히 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서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상황실을 찾아 경계 근무 중인 함장과 영상통화를 통해서 격려의 말을 전달하고 정박 중인 함정도 둘러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 분야는 물론 최근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박 2일 이틀째인 오늘도 대구 경북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대구 신암동에 있는 국립신암 선열공원에 찾아 독립유공자 52명의 묘역을 참배합니다. 이어 지역 기자간담회와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대구 육아읍에 있는 현대로보틱스에 방문합니다. 또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참전용사와 차담회를 하고 해외에서 인기를 끈 농기구 K호미를 제작한 성노기 씨의 영주 대장간을 찾을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대법원 정문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 파견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국도 39번 우회도로 개통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민심 청취 하나로 인천에 찾아 바이오 산업과 의료 현장, 시장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합니다. 네, 공소처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윤석열 후보는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특수부 출신의 특권의식이 있다며 반격했습니다. 네거티브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수십 명 말고도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 자료도 공수처가 들여다봤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김진욱 처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충고할 것이고,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김진욱 처장 즉각 탄핵시키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면서도 사안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통신 자료를 협조받은 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처장을 불러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 처가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아들들이 소유한 회사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42억 원을 타냈는데 자격을 갖추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시설인지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 두 아들이 고려대에 수시 모집으로 입학하는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선대위가 가짜뉴스라며 입학 과정을 공개하자 착오가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윤 후보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자신을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말한 윤 후보를 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분이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단정하는 경향이 있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도 사과를 원하니 해주겠다는 식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불편했을 거라고 혹평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지부진했던 윗선 로비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또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 상대방으로 지목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을 한 달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일단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만간 재소환 일정을 다시 확정할 예정입니다. 과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전 특검은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폭로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돼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 역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고문료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화천대유와의 대가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또 다른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차례 기각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막판 보강조사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 청탁에 따라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은 그 대가라는 건데 김 회장을 상대로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윗선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던 윗선 로비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도심 복합 사업의 첫 대상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6곳과 경기도 부천 1곳까지 모두 7곳에
오는 2025년까지 신축 아파트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역 부근. 도심 한가운데에 오래된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거주민들은 많지만 진입로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아 통행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주차난도 심하고 집도 많이 낡아서 수리할래도 수리할 수도 없고. 정부는 이렇게 노후화된 지역을 직접 꼽아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정부 주택 공급의 핵심인 주택 복합 사업의 첫 사업지인 7곳을 선정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 6곳이 서울에 있습니다. 16.7만 제곱미터로 가장 큰 부지인 은평구 증산 4구역을 비롯해 신길 2구역과 방학역, 연신내역 주변, 쌍문역 동측과 서측 등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원미동 일대가 지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통상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13년 이상 걸리는 기존 재개발 절차를 2년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키는 겁니다. 또 정부가 직접 주도하지만 민간 시공사 선정권은 주민에게 부여하는 점도 장점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7곳에 오는 2025년까지 신축 아파트 10,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이용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개발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공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지금 당장에는 큰 효과를 미치진 않겠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 시장 안정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설계 공모와 시공사 선정, 사업 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2년 말에는 사전 청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연말연시 동해안 대형 숙박업소는 대부분 예약이 꽉 찼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강릉으로 가는 KTX도 거의 매진됐습니다.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시군만 해변을 폐쇄하기로 해서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이면 전국에서 해맞이객 수만 명이 몰리는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속초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 새해 첫날에도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2km 해변을 따라 울타리와 통제선을 치고 공영주차장 5곳도 문을 닫습니다. 삼척시도 새해 첫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삼척해수욕장을 폐쇄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전망대와 다리 등 주요 해변 구조물에 출입을 막습니다. 또 강릉 지역 해변 16곳은 폐쇄하지 않는 대신 직원을 배치해 방역 수칙 계도 활동을 펼칩니다. 해맞이 시간에 일시에 군중이 몰리는 장소로의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강원 동해안 해맞이 행사도 2년 연속 모두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동해안 대형 콘도와 호텔은 대부분 예약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일부 숙박시설은 대기 예약도 30-40건에 이릅니다. 전체 객실의 절반만 예약을 받도록 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별다른 예약 제한도 없습니다. 인원은 4명이시고 그 이상이 되시면은 5명부터는 이제 직계 가족인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지 투숙이 가능하시고요. 오는 31일 서울에서 강릉과 동해로 가는 KTX도 거의 매진됐습니다. 동해안 일부 시군은 새해 첫날 해변을 폐쇄하지 않기로 해 해당 지역으로 해맞이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이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최근 잇따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운전자들이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새해 강화되는 교통안전 규제들 정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개학 첫날 학교에 가던 12살 여자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아이를 덮쳤습니다. 아이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1월엔 충남 당진에서, 지난 8일엔 인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며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미처 다 건너기도 전 우회전차들이 건널목을 가로지르는가 하면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가자마자 내달리는 모습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그냥 들어와 버려가지고 부딪힐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은 더 위험하다고 해서 약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신호를 어기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잇따르는 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우회전 차량이 건널목에서 안 멈췄다가 단속되면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2번 위반하면 5%, 4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보행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되는 그런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통행하도록 그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대부분은 이제 이면도로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목표한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안전 규제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지난 10월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NG 조기 종료의 원인이 최종적으로 규명됐습니다. 이 3단 산화제 탱크는 헬륨 탱크가 고정 장치에서 이탈했고 이로 인해서 산화제도 누설돼서 엔진이 일찍 멈췄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로 위성 모사체 궤도 안착에 실패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초기 조사에서 3단 엔진 조기 종료는 3단 산화제 탱크의 압력 저하로 확인됐습니다. 산화제 탱크의 압력 저하는 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 탱크가 떨어져 나간 것이 최종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누리호 조사위는 실제 누리호 비행 시 산화제인 액체 산소의 부력 상승으로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려 헬륨 탱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헬륨 탱크가 받는 부력은 비행 시 가속도에 비례해 증가하는데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설명입니다. 중력에 의한 부력은 고려를 하였지만 실제로 비행 중에 최대 4.3G에 해당되는 가속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G에 대한 그 부력만 고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헬륨 탱크가 움직이면서 헬륨이 누설되기 시작했고 산화제 탱크의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제가 누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감소해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헬륨 탱크 고정부와 산화제 탱크의 구조 강화 등을 중심으로 기술적 보완을 진행할 계획인데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 개선 방안이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이제 찾아가는 중이 되겠고요. 현재 논의한 바로는 5월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애초 내년 5월 0.2톤의 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해 누리호 2차 발사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대낮에 대형 매장에서 미성년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이례적으로 낮다고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8살 박모 씨는 지난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성추행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강제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했지만 범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장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생면부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3년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인 거죠. 3년도 낮은데 집유를 붙여서. 검찰도 판결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다 해도 죄질에 비춰볼 때 이번 선고 형량은 이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지난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시 KT가 투표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공익 제보를 했다가 보복에 시달렸던 이혜관 씨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을 끝낸 이 씨는 옳았다는 걸 인정받아 기쁘다면서도 아직 바뀔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1년 대한민국은 느닷없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제주도가 후보에 올랐다며 정부까지 나서 전 국민에게 전화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표를 추진한 사설재단이 실체가 없다는 폭로가 나오며 사기극 논란이 일었습니다. 통신 대기업인 KT가 전화투표 과정에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혜관 씨는 이 문제를 방송에서 직접 증언한 공익 제보자입니다.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가 번호만 국제전화지 국내 전화로 처리됐다는 것을 알고 KBS 추적 60분하고 인터뷰를 한 게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로 이후 이 씨는 정직과 강제 발령, 부당 해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긴 소송 끝에 3년여 만에 회사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회사가 이번에 또 감봉을 했어요. 왜냐? 정직도 무효고 해고도 무효라니까 그럼 우린 감봉으로 징계한다. 이 씨는 다시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7일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익신고에 나선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사이에 법정 다툼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10년 동안. 내가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구나 하는 이런 기분이 제일 좋았고요. 이 씨는 오랜 싸움 끝에 승리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 조치를 결정한 사건은 40%대에 불과할 정도로 공익신고자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하더라도 넉 달 이상 보복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심의 과정이 법에서 정한 90일보다 한 달 이상 길어진 겁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기업이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익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발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여러 번 부과할 수도 있고 신고자가 이제 연락해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신고를 돕는 변호사 풀이 완성되어야 된다. 옳은 일을 하고도 보복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익신고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 조치를 더 강화하도록 법체계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오늘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낮에도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또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대관령은 영하 9도, 북춘천 영하 8도, 서울은 영하 5.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낮아 춥겠는데요. 서울은 0도, 대전 1도, 광주와 대구 4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추위와 함께 폭설도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호남과 충북 남부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울릉도 독도 많은 곳에는 최고 4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전북 많은 곳에도 최고 15cm, 충남과 호남에는 3에서 10cm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은 오늘 밤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민년 새해 첫날인 토요일에도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충남과 호남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에서 5cm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도로가 마비되거나 또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등 눈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폭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500여 명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환자는 5,000명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도 하루 사이 109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낸 전 세계에 다시 코로나19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 44만 명, 프랑스 하루 20만 명 등 지구촌은 하루 93만 명이 넘는 감염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었던 건 카카오톡 대화방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영장만으로 전화번호 확보가 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로 택배 배달 등 물류산업 종사자와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운송업 매출은 지난해 절반에 그쳤습니다. CJ 대한통운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물류터미널엔 배송품 수십만 개가 쌓이는 등 연말을 앞둔 물류 차질이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처음으로 수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탄력을 받은 우리 방산 수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5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78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과 비교하면 775명이 줄어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탓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사이 109명이 추가 감염돼 최다 규모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입국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언제든 확산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빠르게 퍼지고 있진 않지만 신규 환자가 109명으로 최다를 기록하는 등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한 달 정도 안에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규모를 2~3배 급증시켰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상 국내에서도 델타를 대치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델타 변이보다 중증화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자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 고위험군 감염도 늘면서 피해가 속출해 의료 대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입원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고 해도 확진자 수가 2배로 늘면 결국 의료 대응 부담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대한 오미크론 확산을 늦추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현장에서 오미크론 판별이 3~4시간 안에 가능한 PCR 검사가 시행됩니다. 기존 유전체 검사가 최대 5일이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감염자를 찾아내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1개국 입국 제한 조치를 연장해 해외 유입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항을 계속 중단하고 싱가포르발 항공권 신규 판매도 일시 중단합니다. 또 입국때 받는 PCR 음성 확인서도 발급일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 내로 강화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에서 확산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93만 명에 달했습니다. WHO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확진자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전후한 22일부터 28일까지 최근 7일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5만 명, 하루 평균 93만 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지난 4월 말 81만 명을 기록했던 최다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확산세의 진원지는 유럽입니다.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51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동시에 유행하며 확진자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Delta and Omicron are twin threats that are driving up cases to record numbers, which again is leading to spikes in hospitalizations and deaths. 그러면서 이 같은 폭발적인 확산이 의료 체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이런 상황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don't want people to be complacent, saying this is not severe, this is mild, and we have to be very careful in that narrative. WHO는 오미크론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전히 위험한 존재라며 백신 접종 외에도 의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학가 상권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크게 줄은 데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그나마 오가던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 이화여대 앞 상점가입니다. 거리 곳곳에 점포들이 비어 있습니다. 폐업을 알리는 현수막도 쉽게 눈에 띕니다. 문 연 가게에서도 손님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입이 안 잡히니까 한 70% 80%는 다 떨어졌어요. 방역 패스라는 거 그걸 이유로 또는 저희들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냥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고. 실제로 이곳 신촌과 이화여대 상권의 중대형 상가는 7곳 가운데 한 곳꼴로 비었습니다. 서울 평균 공실률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대학가 상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생 유동 인구가 줄어든 데다 겨울방학까지 겹치며 매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대면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거의 올겨울 나는 것도 아마 힘겨울 겁니다. 그냥 개점 휴업 상태예요. 거의 점심때 그냥 몇 분 받고. 학생들이 없으면은 거의 이 상가 다 3분의 1 매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 주변이 상권들이 겨울이나 여름 방학 정도 되면은 반 이상은 영업을 이 같은 현실은 대학가에 머무는 학생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같이 식당 주인분들도 문을 많이 그냥 일찍 닫으시는 경우도 있었고 재료가 소진됐다는 적도 있어가지고 조금 숙식을 해결하는데 조금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확 줄어든 대학가 유동인구. 그나마 남았던 학생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방학까지 겹치면서 대학가 상인들은 여느 때보다 엄혹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서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서해오도 특별경비단 상황실을 찾아 경계 근무 중인 함장과 영상통화를 통해 격려의 말을 전달하고 정박 중인 함정도 둘러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 분야는 물론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여러 지역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박 2일 이틀째인 오늘도 대구 경북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대구 신암동에 있는 국립신암선열공원에 찾아 독립유공자 52명의 묘역을 참배합니다. 이어 지역 기자간담회와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대구 육아읍에 있는 현대로보틱스에 방문합니다. 또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찾아 참전용사와 차담회를 하고 해외에서 인기를 끈 농기구 K호미를 제작한 성노기 씨의 영주 대장간을 찾을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대법원 정문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 파견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국도 39번 우회도로 개통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민심 청취의 하나로 인천을 찾아 바이오 산업과 의료 현장, 시장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합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 자료를 수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대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 대해서 10회, 김 씨에 대해서 7회의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통신 기록을 조회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야당 수사처가 될 거란 예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장을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한 거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영장만 있으면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언론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영장 집행 등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만 있으면 수사 대상자가 들어가 있는 대화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나 접속 기록 등을 통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이나 서버에 2, 3일만 저장되는 대화 내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번호들이 누구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이동통신사에 영장이 필요 없는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한 명이라도 수사 대상자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시작으로 개인정보가 줄줄이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는 통상적인 수사 기법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14년엔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던 경찰이 2,000명 넘는 카톡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 법원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가 압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라도 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번호가 쉽게 유출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사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진욱 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회동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질의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인 사찰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여야 사이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며 지난해 택배와 배달 같은 물류산업 종사자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늘길이 막힌 탓에 항공 운송업 매출은 절반이 줄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좌석을 모두 뜯어내고 여객기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합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항공사들은 직원을 쉬게 하고 화물 비중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은 그보다 거셌습니다. 지난해 항공운수업 관련 기업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았고 직원 10명 중 2명은 해고됐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띄우는 수상운송업도 타격은 마찬가지여서 기업과 종사자 수, 매출 모두 1년 전보다 10% 안팎으로 감소했습니다. 택배요. 비대면에 수요가 급증한 택배와 배달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7조 원 넘게 뛰며 전체 육상 운송업의 매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종사자 수도 6만 명 가까이 늘면서 전체 운수업 종사자 감소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운수업에서 여객 분야를 빼고 물류 산업만 따로 떼서 보면 비대면 업종 관련 매출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쿠팡이나 카카오 선물하기, 마켓컬리, SGS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곳의 매출액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화물, 택배, 배달 등 도로화물 매출은 13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긴 하나 10% 이상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운수업 업종별로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온 가운데 대유행과 출입국 제한이 이어진 올해의 운수업 업황도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CJ 대한통운 소속 노조원들이 택배비 인상분이 불공정하게 배분된다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터미널에는 택배 상자 수십만 개가 쌓였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CJ 대한통운의 물류터미널에 택배 상자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배송품을 분류하던 컨베이어 벨트도 멈췄습니다. 지난 28일부터 택배노조 CJ 대한통운 조합원 1,700여 명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파업으로 이곳 물류센터에서만 택배 16만 개가 배송되지 못하고 쌓였습니다. 조합원들은 CJ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도 열어 총파업 의지를 다졌습니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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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CJ 측이 지난 6월 택배노조와 맺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택배요금 올해 인상분 170원 가운데 무려 70%를 초과 이익으로 가져간다고 주장하면서 기사들의 몫을 더 늘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CJ는 올해 사회적 합의로 인상한 요금 170원과 내년에 인상 예정인 100원을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저희 노동조합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조합원들은 또 CJ 측이 택배 업무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와 같은 가로를 조장하는 조항을 담았다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J 측은 해당 조항이 노사가 합의한 주 60시간 근로를 초과하지 않고 택배비도 인상폭과 상관없이 절반가량을 기사들에게 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배송 대란 가능성은 적다는 게 배송업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파업 인원이 전체 CJ 택배기사 2만 명 가운데 8.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CJ 대한통운 전체 물량의 20%가량은 정상 배송되지 못할 것으로 추산돼 연말연시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처음으로 수입을 넘어서면서 방위 산업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큰 효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제 불붙기 시작한 방산 수출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방위산업 전시회 에덱스가 열렸습니다. 전통 군악대는 물론이고 행사장 안팎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만 긴장 속에 수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공포 속에서도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통상적인 30억 달러 수준을 넘어 46억 달러, 5조 4,600억 원을 기록했고 처음으로 수출이 수입을 앞지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이 국방 예산을 감축하고 수출 수주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라 더욱 그 의미가 큽니다. 최근 호주에 1조 원 규모의 수출에 성공한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는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협상 중이고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도 새해 호주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집트에 지하철 전동차를 수출해 탄력을 받은 현대 로템도 K2 전차 등이 무기 시장의 큰 손인 이집트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공포가 확산하면서 새해에 세계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방산 박람회 등 국제 교류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열린 해군 주도의 마덱스 전시회와 공군 주도의 아덱스 전시회가 예년보다 규모가 줄었습니다. 새해 9월에는 육군 주도의
한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 키덱스가 예정돼 있지만 방역과 비즈니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난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더해져서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에서 비닐하우스 14개 동이 불에 탔고 경남 창녕에서는 돼지 농가에서 불이 나 돼지 1,7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늦은 밤 여기저기서 새빨간 불꽃이 치솟습니다. 100m가 훌쩍 넘는 거리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모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늘까지 시뻘겋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에 있는 가구 보관용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 1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6년째 살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도망쳐 나온 주민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뭐지 툭툭툭 놀라고 내가 막 춤을 넘어갔어요. 어떡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놀랐죠. 내가 미쳐버렸어.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대응 2단계까지 발령했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가구들이 밀집한 데다 바람까지 불어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순간적으로 비닐하우스 쪽에 바람이 연소가 돼서 대규모로 아마 연소가 확대가 됐습니다. 당국은 화목난로가 있는 뒤쪽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지붕을 뚫고 불꽃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호스로 물도 뿌려보지만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항 제7부두 인근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자 4명이 대피했고 불은 공장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야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창녕 유어면에서는 돼지 농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2시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돈사 2개 동이 모두 타고 돼지 1,700여 마리가 폐사해 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경남 고성에는 매년 이맘때면 독수리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몽골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옵니다. 이 지역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독수리를 활용한 관광은 물론 이동 경로에 있는 국가끼리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는 한 퇴직 교사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추수를 끝낸 빈원에 독수리떼가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뿌려놓은 먹이에 한두 마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서더니 어느새 한꺼번에 달려들어 쟁탈전을 벌입니다. 겨울을 나려고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 경남 고성에 온 독수리는 800마리 정도. 국내에서 겨울을 보내는 독수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찾은 겁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독수리 모습에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몽골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했고 날개가 그렇게 넓어서 신기했어요. 독수리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성의 독수리들의 겨울 쉼터로 자리 잡은 데는 한 퇴직 미술교사의 애정 섞인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현직에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간 야외 학습에서 농약에 중독돼 죽은 독수리를 본 뒤 먹이를 주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하게 본 것이 농약에 중독된 독수리를 보게 됐어요. 죽은 오리를 독수리가 먹고 2차 중독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독수리를 돌보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비를 털어 독수리 먹이를 살 때도 있었고 인근 밭을 망쳐 대신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적당한 먹이터를 찾으려고 7번이나 옮겨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덩치가 15kg입니다. 날개가 3m고 하니까. 그 먹이에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마늘밭을 버린 민원이 생겼을 때에 학교에 찾아와서 보상해라. 이런 노력으로 독수리는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정부 지원까지 받아 생태관광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정도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겨울 손님 독수리를 돌본 퇴직 교사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바로 독수리의 건강입니다. 고성아, 몽골아, 또 튼튼하게 있다가 또 다시 내년에 오면 된다. 그래서 여기 와서 실컷 먹고 편안하게 있다 가라. YTN 오태인입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한기가 밀려오며 다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아침 사이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는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9.4도, 서울은 영하 6.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호남과 충북 남부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고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울릉도 독도에는 40cm 이상 큰 눈이 내리겠고요. 충남과 호남 지역에도 강풍을 동반하며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전북 많은 곳에 최고 15cm, 충남과 호남에 3에서 10cm, 그 밖에 충청 이남과 경기 남서부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이 0도, 대전은 1도, 광주와 대구 4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한파특보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5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78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과 비교하면 775명이 줄어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245명이 나와 전체의 71.6%, 비수도권은 1,28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28.4%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5,413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는 다시 5,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진정 국면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는 확실한 반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연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자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1,500여 명 늘어난 5,409명. 방역수칙 강화와 3차 접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과 비교하면 2천여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은 확연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4주 정도의 유행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예전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9명 늘어난 1,151명으로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9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며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반전되어야지 코로나19 유행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상 확충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국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조금씩 떨어지며 각각 74.9%와 78.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병상 배정 대기자도 계속 줄다가 마침내 56일 만에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 평가한 후에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각계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까지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자가 하루 사이 109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109명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55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0명이 국내 감염, 69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해외 유입 감염자는 미국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과 나이지리아 등에서 온 입국자들입니다. 국내 감염 사례, 감염 경로와 발생 지역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제한, 격리 의무 등 입국 관리 강화 조치를 내년 2월 3일까지
4주 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항 중단이 추가 연장되고 격리 면제가 유지됐던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권의 신규 판매도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0일 자정까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편에 적용됩니다. 연말연시 동해안 대형 숙박업소는 대부분 예약이 꽉 찼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강릉으로 가는 KTX도 거의 매진됐습니다. 네,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시군만 해변을 폐쇄하기로 해서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이면 전국에서 해맞이객 수만 명이 몰리는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속초시는 올해 이어 내년 새해 첫날에도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2km 해변을 따라 울타리와 통제선을 치고 공영주차장 5곳도 문을 닫습니다. 삼척시도 새해 첫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삼척해수욕장을 폐쇄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전망대와 다리 등 주요 해변 구조물에 출입을 막습니다. 또 강릉 지역 해변 16곳은 폐쇄하지 않는 대신 직원을 배치해 방역 수칙 계도 활동을 펼칩니다. 해맞이 시간에 일시에 군중이 몰리는 장소로의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강원 동해안 해맞이 행사도 2년 연속 모두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동해안 대형 콘도와 호텔은 대부분 예약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일부 숙박시설은 대기 예약도 3-40건에 이릅니다. 전체 객실의 절반만 예약을 받도록 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별다른 예약 제한도 없습니다. 인원은 4명이시고 그 이상이 되시면은 5명부터는 이제 직계 가족인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지 투숙이 가능하시고요. 오는 31일 서울에서 강릉과 동해로 가는 KTX도 거의 매진됐습니다. 동해안 일부 시군은 새해 첫날 해변을 폐쇄하지 않기로 해 해당 지역으로 해맞이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26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도인 워싱턴 DC 일대와 뉴욕 등 북동부 지역이 진앙지가 되고 있는데 곧 미국 전역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랄리의 한 도로입니다. 바깥차로에 차량이 주차된 것처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되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이처럼 검사소마다 온종일 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감염 확산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상 최다의 확진자 기록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8일 기준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6만 7천여 명으로 2주 새 무려 2.26배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세워진 종전 기록인 25만여 명을 뛰어넘은 겁니다. An increase of about 60% over the previous week. The rapid increase in cases we are seeing across the country is in large part a reflection of the exceptionally transmissible Omicron variant. 이번 재확산의 진앙으로는 미국의 수도권인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대서양 중부 연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주 등 북동부 지역에서도 많은 감염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아직 확진자만큼 가파르지 않다는 겁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11% 늘었고 사망자는 오히려 3%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사상 최다 하루 확진자가 한두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행과 모임 등이 많은 연말 연휴를 지내고 나면 감염자가 급속히 늘었던 것이 지난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델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우려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더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델타와 오미크론이라는 양대 위협으로 확진자 수가 기록적으로 늘고 입원율과 치명률도 치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력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가 동시에 확산하며 쓰나미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현지 시각 29일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베랑 장관은 하원에 출석해서 20만 8천 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아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체에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날도 신규 확진자가 17만 9천여 명 발생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도 18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 29일 18만 3천여 명이 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12만 9천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고 그 결과 매일 1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 이제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평가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무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애초 우리 정부는 2018년 평창 때처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발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경을 걸어 잠근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지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에 나서면서 동맹인 우리 역시 참가 수준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베이징에서 남북 미중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바람도 있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런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단계라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미가 문안 조율 단계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한미 간에 이미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문안의 그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전선언 문안이 북한 측에 전달됐느냐는 질문엔 세부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공유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을 한미가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미국은 대북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변인은 현지 시간 29일 정 장관의 언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 배치된 군대 안보를 강화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의 하나로 북한과의 관여를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는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했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대북 대화 기조를 변함없이 이어간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재차 반복한 셈입니다.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하기로 한 뒤 일본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충돌뿐 아니라 군함도 전시관에 강제동원 역사를 담으라는 유네스코 권고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 이경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제동원 역사의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일본 내 연구자들은 당시 이곳에 끌려간 조선인이 2,0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확보한 공문서에는 당시 여기서 일한 조선인 1,100여 명에 대해 23만엔 넘는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외면한 채 특정 시기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どういう経過をたどって現在に至っているのかという、そういう全体の歴史が記述されるべきだろうと。都合の悪いところはパスするというのでは、本当にそういう文化的な価値としてはダメなんじゃないかと。 NHK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비공개 심의회에서 외무성 담당자는 한국이 이미 강한 경계심을 갖고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간을 강제 동원이 이루어지기 전으로 한정해도 한국과의 충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담당 부서인 문화청은 후보 선정과 정부가 정식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르다며 이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国内推薦候補の選定は、推薦の決定ではなく、これを受けまして、今後、政府内で総合的な検討を行ってまいります。 군함도 역시 등재 당시 1910년까지로 기간을 정했지만 유네스코는 강제동원을 포함한 역사 전체를 담으라고 결정했습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군함도 전시관에 대해 지난 7월 약속을 지키라며 강력히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2월 군함도 전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世界遺産委員会におけます決議勧告を真摯に受け止め、我が国政府が約束した措置を含めて、それらを誠実に履行してきております。我が国のこうした立場を踏まえて、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と。 유네스코의 입장이 명확한데 내년 2월 일본이 강제 동원을 뺀 채 추천서를 낼 경우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떠오른 사도광산을 놓고 앞으로 한 달 뒤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제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국제정세 속에서 내년 한반도 정책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1년 오히려 심화된 미중 갈등. 특히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진행해온 세분리기의 결과가 보이콧 참가 여부로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There will be a diplomatic boycott of the Winter Olympics in Beijing. No ministers are expected to attend. What I think the House and no officials, Mr. Speaker. Мы с вами проведем переговоры, а затем поучаствуем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Признателен вам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посетить это знак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경쟁을 오히려 북한이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핵심은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등거리 외교에 상당히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학적인 어떤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핵무기 확장과 함께 외교적 독자성을 확보하고 이런 데 좀 매진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내년에 미국은 중간 선거, 중국은 20차 당대회 등 굵직한 내부 일정들도 있어 상대적으로 상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관련 협력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다면 저는 미국도 그것에 있어서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못 본 척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21년 한 해 진전은커녕 현상 유지에 만족해야 했던 한반도 정세. 복잡다단한 국제 역학관계를 역으로 활용해 내년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30대 조직폭력배가 10발이 넘는 실탄 사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차를 마구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잡고 보니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인적이 없는 새벽, 경찰에 둘러싸인 흰색 SUV 차량이 앞을 막고 있는 경찰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순찰차까지 차로 밀어내며 거칠게 도주를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 결국 권총을 꺼내든 경찰이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잇따라 발사합니다. 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격렬히 저항하던 운전자는 테이저건을 맞고 나서야 체포됐습니다. 테이저 정지! 테이저 정지! 붙잡힌 운전자는 조직폭력배 30대 A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추적하자 4km에 가까운 거리를 도주했습니다. 마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각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에 저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각 상태에 있으니까 뭐 순순히 내릴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유리창도 깨고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가지고 장구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공포탄 4발과 실탄 11발을 사용했습니다. 차량 타이어 쪽을 향해서만 사격이 이루어져 총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함께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의 차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 어떤 게 실렸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볼 첫 소식, 공수처 사찰 논란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발이 되게 컸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된 걸로 확인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과 또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일면에 이 소식을 실었고요. 제목을 보면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거의 동일합니다. 통신 자료를 뒤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라는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 조회 기관을 이제 공수처로만 보자면 윤 후보는 3차례, 김건희 씨는 1차례 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적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바가 있다라고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두 사람의 의혹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조선일보는 그 조회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윤 후보가 정치 활동을 본격화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통신 자료 조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이제 명백한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또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번 논란을 좀 다르게 다룬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약간 같은 논란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목부터 뉘앙스가 좀 많이 다릅니다. 한겨레 신문을 보여드리면 법 개정 않고 방치한 통신 조회,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282만여 건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통신자료 조회가 대상자를 특정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 담고 있고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어떤 성격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윤석열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1년 반 동안 모두 282만여 건의 통신자료가 조회됐다라는 내용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에는 당시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사례가 있다고 썼는데요. 이때 사찰이 아니라고 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해명까지 함께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사찰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다음은 대선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볼까요? 네, 서울신문이 이제 의뢰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요. 서울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상대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은 15.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36.8%, 윤석열 후보가 30.8%, 6%포인트 차가 낮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 신문에서는 오차 범위 6.2%포인트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앞서서 말씀드렸듯 이 조사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예. 이루어졌는데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한 이후이거든요. 네, 그렇네요. 이 사과가 지지율 반등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이 신문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밝게 표시된 부분 보면요. 안철수 후보가 9.3%, 심상정 6.6%, 그리고 지지 후보 없다가 10.3% 이렇게 차지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 신문에서는 윤 후보에서 이탈한 민심이 제3지대나 아니면 판단 유보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뭐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두 후보만 합해도 15%가 넘고 있고요. 예. 또 지지 후보 없음 10%까지 합치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좀 아직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혹은 변동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 신문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저희가 기사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비호감 대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는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신문 보다가 좀 놀랐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이 실렸더라고요. 어떤 맞습니다. 사진입니까? 최근에 좀 살이 많이 빠졌다라는 모습 신문에서 지금 싣고 있는데요.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가지 모습이 좀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제일 왼쪽이 과거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가장 최근 모습입니다. 각각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9월, 올해 12월 모습입니다. 이 신문에서는 헐렁해진 셔츠 목둘레라고 표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체중 감량을 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뭐 가장 과거에는 셔츠하고 목 부분이 거의 붙어 있다가 중간에는 약간의 이제 여유가 좀 생긴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는 턱 라인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면 옆머리 좀 스타일도 좀 바뀐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옆머리가 거의 아예 없다가 조금 생겼다가 지금은 약간 밸런스 맞게 좀 기른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간 사진과 마지막 사진은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도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 보이네요. 맞습니다. 참고로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제 총 키가 170cm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는 지난 2019년에 뭐 체중이 140kg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는데 뭐 이번 기사에서 체중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꽤 많이 좀 감량을 한 것 같다라고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나올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볼 신문에는 호랑이 모습이 좀 많이 실렸네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에요? 한겨레 신문에 실린 내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내년이 2022 검은 호랑이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좀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통업계가 이민년을 맞아서 호랑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위쪽에 보면 뭐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순금 호랑이 상품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된 모습 보면요. 왼쪽이 이제 케이크 사진인데 우리에게 좀 친숙한 캐릭터죠. 라이언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호랑이 탈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라이언은 사자인데 호랑이 탈을 쓰고 있는 약간 정체성은 불분명하지만 이 복주머니를 들고 있는 모습이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네요. 그렇게 좀 마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바나나 맛 우유,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상품에 호랑이 얼굴을 입힌 겁니다. 뭐 어흥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흥하면 용맹한 호랑이 모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역시나 좀 귀엽고 친숙하게 좀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유통업계가 이렇게 좀 귀여운 캐릭터와의 콜라보라던가 아니면 한정판 제품을 출시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즐거움을 느끼는 소비, 이른바 펌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유통업계 관계자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도 스포츠 소식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농구 소식이고요. 그중에서도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입니다. 혹시 농구 좀 많이 보시나요? 저는 국내 농구만 조금 보고 미국 농구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외 NBA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라고 하면은 아시는 선수가 뭐 스테판 커리는 사실 우리나라 예능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아마 축구 모르시는 분들이 뭐 메시나 호날두 선수 이름은 알듯이 농구 모르시는 분들도 스테픈 커리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이제 슛 도사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3점 슛을 굉장히 잘 넣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동아일보는 커리가 최근 경기에서 개인 통산 3000번째 3점 슛 성공을 했다. 대기록을 세웠다라고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NBA 출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경기당 평균 3.8개의 3점 슛을 넣은 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커리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NBA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역 선수 중에서 3점 슛 2위가
제임스 하든이라는 선수인데 지금까지 한 2,510개 정도 넣었다고 500개나 합니다. 차이가 나네요. 한 500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리 선수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NBA에서 역사를 쓰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한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1년이 흐르면서 지도자들의 명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세계는 초강대국 미국의 새 대통령 조 바이든 취임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위대한 미국의 복원을 다짐했지만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물류 대란 여파로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고전 중입니다. 일본은 30%대 지지율에 허덕이던 스가 요시히데가 1년 만에 물러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월 취임했습니다. 강도 높은 방역으로 코로나 대응에 성과를 내며 60%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6년간의 메르켈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후임은 따분하지만 안정적이라는 실용주의자 올라프 숄츠. 지난 9일 독일 총리가 돼 일단은 메르켈 노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칠레는 지난 20일 운동권 출신 35세 가브리엘 보리치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중남미의 좌파 물결 이른바 핑크타이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첫 여성 총리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은 지난 11일 취임 7시간 만에 연정 붕괴로 사임했지만 엿새 후 다시 총리에 뽑혔습니다. 축하받지 못한 취임도 있습니다. 경쟁 후보들을 다 잡아놓고 20년 연속 집권을 확정한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함께 취임한 부통령은 자신의 부인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네, 빅히트 뮤직은 그룹 BTS를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성희롱, 악의적 비방 등 내용을 담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피해자가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소 대상이 된다며 닉네임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계정 추적을 통해 그동안의 작성글 자료를 종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미 기존에 피소됐는데도 반성 없이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는 누리꾼도 추가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명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 총경은 빅벤 전 멤버 승리가 차린 주점에 단속 내용을 알려주고 코스닥 상장사 노건 C&I의 정모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벌금 3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제주 평화로에 말 한 마리가 출몰해서 30분 이상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어음 부근 평화로에서 제주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말 한 마리가 달리면서 차들이 말을 피하느라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말을 붙잡아 애월읍 사무소로 넘겼습니다. 제주시와 평화로를 연결하는 평화로에선 차들이 시속 80km 속도를 낼 수 있어서 말과 충돌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메이킨. 먹을 땐 걱정 없다. 비울 땐 확실하다. 아침이 가볍다. 변비 복구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여보야 여보야 어딨니? 여기 있다. 여보야 여보야 만났니? 만났다. 내 손으로 직접. 가장 스마트한 결혼 방법 여보야. 메이킨이 좋다. 먹을 땐 즐겁다. 비울 땐 부드럽다. 아침이 편하다. 변비 복구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머리가 풍성하시네요. 풀빅하잖아요. 저 풀빅합니다. 풀빅? 풀빅이 뭔데요? 자연의 힘으로 풍성하게 풀빅 샴푸. 탈모 고민 풀빅하세요.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다시 세미탄파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는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출근길고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대관령은 영하 9.4도, 북춘천 영하 8.9도, 서울은 영하 6.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0도, 대전은 1도, 광주와 대구 4도로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은 추위와 함께 폭설도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이 호남 지역에, 동해상에 위치한 눈구름은 울릉도 독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전북에는 최고 15cm, 호남과 충남에는 3에서 10cm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비상인데요. 현재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은 오늘 밤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민년 새해 첫날인 토요일에도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시간당 3에서 5cm의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마비되거나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등 눈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폭설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